11월 5일은 미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날 미국인들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를 대표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뽑는 것입니다. 이 투표로 결정된 선거인단이 12월 17일에 모여 각 후보에게 표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총 득표수가 아닌 선거인단의 수로 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끔씩 더 많은 투표를 얻고도 당선에 실패하는 후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미국에선 과연 이 선거 제도가 민주적인 것이 맞느냐는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또 직접 선거에 비해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미국인들조차도 선거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의 약 3분의 2는 지금의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도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사실 그동안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법안은 700여 차례나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여러 논란이 있는 제도를 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독특한 선거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대통령 투표의 선거인단은 하원의원 435명과 상원의원 100명, 그리고 워싱턴 DC의 의원 3명을 더해 총 53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하원 435명의 선거인단은 인구 비례로 각 주에 배정되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에는 52명이 주어지고 텍사스는 38명, 그리고 와이오밍, 알래스카 등 가장 적은 인구의 주에는 1명이 배정됩니다. 그럼 인구가 많은 주는 대선에 더 큰 영향을 가지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인구는 더 많은 노동력과 세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작은 주의 목소리가 정책에서 소외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막기 위해 인구와 상관없이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이 추가로 선거인단으로 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주의 인구당 선거인단 수는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개개인의 투표의 영향력은 인구가 많은 주보다 작은 주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각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얻은 표만큼 선거인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것인데요. 이 특이한 방식을 승자 독식제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 때문에 더 적은 득표를 하고도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당선된 대통령이 역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300만 표나 적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죠.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는 미 언론도 당황하게 만듭니다. 승자 독식은 정당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에서 우세한 정당이 연방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갖기 원하는 심리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한편으로 승자 독식은 선거인단의 배신 투표를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거인단의 대통령 투표는 기명식으로 누굴 적는지 타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승리한 주의 선거인이 대놓고 민주당 후보 이름을 적으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 투표는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통령 투표를 포함해 미 역사상 165명의 선거인이 배신 투표를 했고 2016년에는 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선거인단 투표에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배신 행위를 하더라도 몇몇 주에서 벌금을 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고작이라 현재로서는 배신 투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승자 독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애써 행사한 표들이 의미 없이 버려지거나 극단적인 경우 반대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는 다소 비민주적인 문제들에도 왜 미국은 직접 선거를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에 의해서 미국은 지도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 즉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식민지 배국이었던 영국의 의원 내각제의 반동적 의미로 미국은 대통령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은 투표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는 고민에 빠집니다. 처음에 다수의 사람들은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제임스 메디슨은 의회가 지도자를 선출할 경우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과 의회 간에 부패의 커넥션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뽑게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들에게 이것은 더 위험한 얘기로 들렸죠.
18세기의 미국은 지금보다 적은 13개의 주에 불과했지만 다른 먼 지역의 후보자를 직접 볼 수도 그에 대해 제대로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많은 시민들의 투표를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시민이라면 중산층 이상의 백인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이 민주주의를 명확히 이해하는지조차도 신뢰할 수가 없었죠. 또한 시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지도자가 포퓰리즘을 이용하게 되고 특정 집단에 의해 정치가 좌우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정당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 초기의 정치인들에게 지금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민주선거에 너무 강박적 공포를 가진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들에겐 결코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최고 지도자를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오랜 토론과 투표 끝에 시민들이 지역에 믿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다시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남부 지역에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인구 비례로 선거인단을 배정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북부와 달리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던 남부 지역 인구의 40%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만약 노예를 인구에서 제외하면 선거인단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협을 통해 5분의 3 조항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노예는 일반인의 5분의 3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었죠. 노예들이 선거권이 없는 걸 감안하면 선거인단 제도는 오랫동안 남부에겐 득이 되는 선거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남부의 많은 주들이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적은 표를 받은 공화당 후보들이 대통령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뒤집힌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직접 선거 제도를 주장하는 이유가 되었죠. 그러니 선거인단 투표 방식이 200년이 지난 지금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도 공화당은 제도를 바꾸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헌법을 바꾸기 매우 까다로운 미국의 입법 시스템도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1969년 선거인단 개혁 법안이 하원 투표까지 통과한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 상원에서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반대한 상원의원들은 남부 출신이었죠. 여론조사 결과 몇 개의 경합주에서 우세하다는 얘기들은 미 대선 뉴스의 단골 멘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처럼 각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주보다 경합주로 쏠리고 후보들도 스윙 스테이트라 불리는 이들 경합주로 선거 유세를 다니는 데에 일정을 쏟아붓는데요. 경합주는 선거를 판가름하는 영향력이 다른 주보다 많게는 수십 배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선거인단 제도가 만들어낸 이런 미국 특유의 풍경은 올해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과연 올해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미국은 언젠가는 선거인단 제도를 바꾸게 될까요?